자동차가 처음 시작될 때 저 또한 여러분들의 위치에서 드라이버로 출전을 했었고, 그리고 또 여러 친구들과 차를 직접 만들기도 했었고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또 여러분들의 마음을 또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학회에서 특별한 시간을 좀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멀리 이 다리까지 넘어서 서울 오셨는데 그게 헛되지 않도록 제가 교육 내용을 좀 준비했고요. 제목을 보면 이제 드라이브 브리핑과 튜닝인데, 일단 드라이브 브리핑은 드라이빙 스킬적, 테크닉적 요소를 좀 향상시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차를 잘 만든다고 하더라도 이 차를 완벽하게 운전해내지 못한다고 하면 상당히 좀 안타깝게 되겠죠. 계속해서 대회가 진행되면서 저는 또 심사에 참가하면서 그러한 부분들이 너무너무 아쉬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제가 알기로는 현재 참가 학생들 중에서 이 프로 경기에 나가는 선수들도 있고, 그리고 실력이 좋은 그러한 드라이버들도 있지만 대부분 기초적인 수준에서 드라이빙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 드라이버들의 실력을 조금 향상시킨다, 경기력을 좀 향상시킨다는 목적으로 제가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저는 그 가톨릭 상지대학교에서 현재 모터스포츠 학과에서 겸임 교수로 재직을 하면서 이것도 드라이빙 센터에서 인스트럭터 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실 상당히 바쁜 날이기 때문에 근무를 또 투입했다 하는 입장에서 제가 근무복을 입고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된 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는 이제 레이서 출신이고요. 지금은 인스트럭터로 계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의미 있는 그런 팁들을 지금부터 좀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어제 어떠한 것을 들어야 하냐고 계속 검색 사이트를 딱 열었는데 구글에 이러한 이미지가 나왔어요.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뭐지? 자작차가 있고 드라이버가 있네. 드라이버 왜 터프를 안 했지? 그런 생각까지 하면서 했었는데, 그만큼 모터스포츠에서 자동차 경기에서 우리도 자작차 대회죠. 그렇기 때문에 레이스를 함에 있어서 드라이버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건 이제 판지오라는 상당히 유명한 드라이버예요. 이 드라이버가 탄생 105주년이 됐다고 구글에서 이렇게 이미지화할 정도로 상당히 세계적으로는 좀 인지도가 있는 게 드라이버의 역할이고, 레이스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드라이버라고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차를 아무리 제가 말씀드렸지만 잘 만들고 완벽하게 만들었다고 해도 결국 그 성능의 끝은 드라이버 손에 달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라이버들은 철저한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우리가 힘들게 만들어 이 차에 대한 노력과 결실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보는 그림 어떤 학교인지 알 수 있나요? 엔트리 넘버 23번인데 작년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작년 이제 날씨가 다행히 좋았기 때문에. 자, 이 사진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된 걸까? 차가 문제가 있어서 리타이어를 한 걸까? 아니면 코너가 이렇게 왼쪽으로 이렇게 돌아오면서 오버스티어를 하면서 스핀을 하면서 이렇게 차량이 리타이어를 한 걸까? 그리고 이제 앞에 있는 드라이버, 왜 하필 이 물이 많은 곳으로 일로 가야만 했나? 이 좋은 노면을 놔두고 뭐 하는 거야 지금? 그러면서 혼자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또 앞쪽에 지금은 좀 어두워서 보이지 않는데 캠버가 엄청 들어가 있어요. 아마도 조향 쪽이나 아니면 서스펜션 쪽이나 하체 부분의 결합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언더스티어나 오버스티어가 발생하면서 이쪽 경로를 선택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이제 안타까운 상황들, 충분히 드라이버가 어느 정도 극복해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사진 나오면서 계속 웃으면서 저건 안 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운전에서 가장 중요한 거 다름 아닌 앞에 보는 것처럼 자세입니다. 공을 많이 들이셔야 돼요. 프로 레이싱팀 같은 경우에는 차를 제작할 때 상당한 시간을 포지션을 잡는 데 소요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운전을 하고 있어서
운전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제가 운전 자세라고 했는데 이 자세가 바르게 나오지 않으면 첫 번째 동작이 안 돼요. 동작이 계속 걸리거나 그 다음 이제 우리가 한 바퀴만 도는 게 아니죠. 타임 트라이얼처럼 베스트랩을 갱신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주행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피로가 누적되고 행동 반경에 제한을 받으면 드라이빙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라이버들의 포지션을 잡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상당히 집중을 하고 공을 많이 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레이스에서도 상당히 많은 공을 들이고 시즌 내내 계속해서 시트 포지션을 맞춰 나갈 정도로 상당히 포지션이 중요합니다. 자, 운전을 할 때 생각해보면 우리는 세 가지 감각에 의해서 드라이빙을 합니다. 어떤 감각이 있을까요? 네, 그렇죠. 네, 시각, 그 다음 청각도 있어요. 배경을 들으면서도 시프팅을 또 하고 가감속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감각이죠. 시트나 스티어링 휠 또는 페달에서 전달되는 감각을 통해서 주행을 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가장 중요한 거 세 가지 감각 중에서 후각 아니에요. 네. 냄새 맡으면서 맞죠. 냄새 맡으면서 기름 냄새가 난다. 그러면서 페이스 조절을 해야 되죠. 네. 관계는 있겠네요. 어떤 감각이 가장 중요할까요? 그렇죠. 시각. 네. 청각 안 듣고 할 수 있어요. 감각 몸으로 피드백 안 받고도 주행할 수 있어요. 하지만 눈을 가리고는 절대 주행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트 포지션을 정확하게 잡아야지만 첫 번째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올바르지 않은 포지션으로 정보를 계속 시각적 정보를 얻다 보면 나는 올바르게 핸들링을 하는 것 같지만 잘못된 정보가 들어왔기 때문에 잘못된 드라이빙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몰라요, 그걸. 차가 이상하다고 계속 탓하는 거죠. 내 포지션이 잘못된 거예요. 자, 이러한 요소에 의해서 드라이빙 포지션을 상당히 잘 구성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것이 가장 이상적인 드라이빙 포지션이냐 하나 제가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트의 높낮이를 제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쪽은 시트의 높낮이인데 일반 차량 같은 경우는 이 기준을 내 머리와 루프, 지붕 사이의 주먹 이상을 충분히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루프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자, 시트 포지션 잡을 때 최대한 낮게 잡으셔야 돼요. 당연히 테크니컬적으로도 낮은 무게 중심 때문에 시트 포지션은 낮아져야 되죠. 하지만 드라이버의 시각 처리 역시도 낮은 포지션에서 진행이 되셔야 돼요. 왜냐? 앞이 잘 안 보인다고 시트 포지션을 높게 가죠. 당연히 앞이 잘 보여요. 하지만 시선이 위에서 아래로 향하기 때문에 시선 처리를 멀리 할 수 있습니다. 낮으면 낮을수록 시선 자체는 멀리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보 운전자들은 계속해서 시트 높이를 끝까지 올려요. 하지만 경력이 많고 베테랑 운전자들은 계속 시트 포지션을 낮추죠. 그만큼 멀리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슈퍼카나 스포츠카, 빠른 차들은 가면 갈수록 시트 포지션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낮은 시트 포지션에서 시선 처리를 멀리 가져가는 연습을 하셔야 되고 생활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드라이빙 할 때, 자동차 대회 할 때 전방상황을 충분히 주시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각도를 하나씩 볼게요. 자, 무릎 각도. 자, 이 무릎 각도는 결국 시트예요. 그러니까 시트의 앞뒤 조절인 거죠. 물론 알고 있습니다. 저도 자전차를 탔기 때문에 내 몸에 시트를 맞추는 게 아니고 차에 나를 맞춰야 된다는 걸 알고 있지만 자, 일부 차량들 같은 경우 이 무릎 각도가 너무 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당히 위험해요. 자, 무릎 각도는 무조건 굽혀질 수 있도록 시트를 조절하셔야 됩니다. 자, 만약에 무릎 각도가 이렇게 펴져 있다, 페달까지의 거리가 멀다, 그러면 브레이킹 동작을 정확하게 할 수 없어요. 강하게 밟을 수가 없어요. 더 위험한 것은 이러한 플랫한 상태에서 브레이킹 동작 중에 꽝 사고가 나면 바로 골절이 이어집니다.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굽혀져 있어야지만 이 충격이 흡수를 할 수 있고 관절이 전달을 시킬 수 있는 거죠. 저는 레이스 때 실제 경험이 있어요. 플랫한 상태 브레이킹 하다가 꽝 하다가
오른쪽 다리가 골절된 실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제가 강조를 많이 합니다. 무릎은 항상 굽혀져 있어야 하지만 강력하게 페달류를 밟을 수 있고 사고가 나도 이 충격이 정리된다는 것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이제 팔의 각도인데 사실 그림에 나와 있는 사진에 나와 있는 이 팔의 각도는 상당히 잘못됐습니다. 역시 펴져 있죠. 펴져 있으면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일반 도로 운전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남성 운전자들이 누워서 운전들을 많이 해요. 자, 이때 문제가 뭐냐? 급작스러운 조작을 해야 되는데 여유 공간이 없기 때문에 핸들링 하려면 몸이 따라가야 돼요. 하지만 우리 벨트를 메고 있죠. 벨트를 메고 있기 때문에 몸은 묶여있고 핸들링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트 각도 세워주셔야 되고요. 자동차 역시 마찬가지예요. 절대 누워서 운전하시면 안 됩니다. 시트 각도를 세워서 팔꿈치 역시 무릎과 같이 굽혀진 상태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몸은 고정이 되고 여유가 있기 때문에 좌우 흔들림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절대 팔이 펴져서는 안 된다는 거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재작년에는 있었던 것 같아요. 스티어링 휠에다가 이상한 거 달아요. 지게차처럼. 네. 절대 안 됩니다. 상당히 위험해요. 네. 자, 차량 기본적으로 선회를 하게 되면 차량이 조향 보건력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러한 한 손으로 조작하고 돌리다가 스티어를 놓치는 경우 심각한 부상이 있기 때문에 스티어링 휠에 부가적인 그러한 보조장치들을 다는 것을 절대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이 발에 대한 부분을 제가 또 체크를 했는데 제가 운전을 할 때 말씀드렸던 중요한 감각 그 중에 감각이 있었죠. 드라이버들은 차량에 대한 감각을 이 시트로부터 전달받게 되고 스티어링 휠로부터 전달받게 되고 페달로부터 전달받게 돼요. 근데 이 창이 두꺼운 운동화 그런 것들을 싣고 운전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러면 조작하는 데 상당히 불편함이 많이 있고 감각이 무뎌지기 때문에 레이싱 슈즈가 아니더라도 반드시 창이 얇은 그러한 슈즈를 신고 드라이브 하셔야지만 감각을 리얼하게 좀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차 제작할 때 시트 포지션 맞출 때 역시 내가 경기 때 입는 옷을 직접 입고 시트 포지션을 맞추십시오. 두꺼운 옷 입고 또는 얇은 옷 입고 평상복 입고 시트 포지션 했을 때는 잘 맞았어. 그래서 차를 다 만들었는데 연습하러 딱 시트 레이싱복 입고 경기 때 옷 입고 딱 탔을 때 시트 포지션 안 맞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제서야 이제 차를 다시 수정한다든지 아니면 불편함을 가지고 드라이빙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시트 포지션 맞추실 때 상당히 공을 들여야 되고 그리고 또 드라이버들은 경기 때 복장을 모두 착용하고 헬멧까지예요. 헬멧까지 다 착용하고 그 상태에서 시트 포지션을 완벽하게 맞춰야지만 최종적으로 여러분이 테스트하고 레이스할 때 다시 크게 손보는 일이 없어집니다. 아시겠죠? 자, 시트 포지션 말씀드렸고요. 자, 다음은 이제 차량을 제작하면서 주의사항을 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 요소는 이제 튜닝적 요소하고도 많이 좀 결합이 됩니다. 자, 최근의 차량들 우리 차도 이제 롤 케이지가 있죠. 드라이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인데 패딩 사용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롤 케이지류 저희도 이제 이 파이프가 있는데 이 롤 케이지류에 패딩을 이렇게 이제 장착을 하게 됩니다. 쿠션이 있는 그런 재질이죠. 과도하게 사용을 많이 하십시오. 롤 케이지에는. 자, 왜냐하면 차에 충격이 있거나 사고가 나게 되면 우리의 몸은 생각 이상의 이완이 많이 돼요. 축축 늘어납니다. 내가 자동차 타고 했을 때는 이렇게 막 움직여 봤을 때는 전혀 롤케이지에 닿지 않았는데 만약에 사고가 나고 충격이 주어지게 되면 우리의 몸은 상당히 많이 늘어나게 돼요. 그러면 이 롤케이지에 부딪혀서 부상당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차체 패딩을 충분히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패딩을 사용하면 안 되는 곳이 있어요. 어디죠? 배기 쪽, 엔진 쪽 이런 거 말고 기본적인 거 말고
자, 잘 모르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시트. 시트 포지션 안 맞다고 이 패딩을 엄청 막 집어넣어요. 쿠션 있는 것들. 자, 그렇게 되면 제가 말씀드린 감각, 쿠션이 다 흡수하기 때문에 차에 대한 진동을 쿠션이 다 흡수하기 때문에 드라이버가 정확하게 차에 대한 반응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트에는 패딩 사용을 좀 자제하셔야 돼요. 물론 너무 안 맞으면 좀 조절을 하셔야겠지만 과도한 패딩 시트에는 사용하면 좋지 않다는 거 기억을 하시죠. 그래야지만 차량의 반응을 즉각 내 몸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정확한 반응을 받아들이고 드라이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경기 준비인데, 자, 경기 준비할 때 드라이버 중에서 그냥 오시는 분들 상당히 많아요. 와가지고 코스가 뭔지도 모르고 어딘지도 모르고 드라이빙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죠. 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어떠한 목적지로 가는데 길을 알고 가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드라이빙에 대한 자신감이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포뮬러가 됐건 EV가 됐건 바하가 됐건 각각의 코스로가 나오고 코스 영상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코스도를 분석하셔야 돼요. 드라이버들은 가기 전에, 대회장 가기 전에 미리 봐야죠. 그리고 전략을 짜야 돼요. 그냥 가서 타다 길을 모르기 때문에 헤매다가 그냥 나와요. 기록이 좋아질 수가 없어요. 차를 아무리 잘 만들어도 정확한 드라이빙 라인도 모르고 어디를 가야 될지도 모르는데 그 차가 빨라질 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라이버들은 반드시 대회장을 가기 전에 기존의 코스도를 보고 어떻게 주행을 해야 될지 먼저 전략을 잡으셔야 됩니다. 더 좋은 건 뭐죠? 코스도 분석하고 나서 더 좋은 거. 작년 영상이나 인캠 영상이나 촬영한 게 있으면 그걸 보고 다시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면 훨씬 더 생동감 있게 받아들일 수 있죠. 그러한 길을 알고 가는 것, 그러면 훨씬 더 빠르게 적응할 수 있어요. 우리 그란 투리스모 많이 하죠. 레이싱 게임 많이 하죠.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내일 모레 스즈카 경기장을 가요. 스즈카 경기장을 가서 드라이브를 해야 돼요. 근데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가는 것과 그란 투리스모를 한 100번, 100명 정도 달리고 가는 것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당연히 그런 시뮬레이터를 타고 가는 게 훨씬 더 드라이빙에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는 거죠. 절대 트랙 가기 전에 그냥 가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면 안 됩니다. 코스도 분석하고 인기 영상 분석하고. 자, 그 다음은 갔어요. 가서는 직접 걸어봐야죠. 물론 이제 허용이 될지 안 될지는 그날 현장 가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기본적인 안전사항만 지켜준다 그러면 대부분의 트랙 서킷은 워킹은 허용이 됩니다. 직접 걸어보고 노면 상태가 어떤지 어떠한 형태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야지만 이와 같이 실수를 범하지 않습니다. 날씨가 안 좋다 그러면 지형을 잘 관찰해야죠. 배수가 잘 안 되는 곳은 어디고 물이 보일 만한 곳은 어디고 그리고 직선에서 어떠한 구간이 범프가 심하고 어떠한 구간에서 자갈이 많고 이러한 것들을 눈으로 직접 보면서 걸어보면서 체킹을 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이 가장 빠르게 달릴 수 있는 최적의 경로를 만들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차를 타고 들어가는 거죠. 자, 제가 말씀드렸던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했던 드라이버와 아니면 그냥 차 만들기에 바빠가지고 부랴부랴 들어간 드라이버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드라이버도 차를 만드는데 기여를 해야겠지만 드라이버만큼은 그러한 차량의 성능을 내기 위한 그러한 준비를 독립적으로 좀 해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를 좀 전달드립니다. 이제는 그 수준이 된 것 같아요. 제가 차 탈 때만 해도 차 만든다고 정신이 없었고 차가 굴러갈지 굴러가지 않을지 이러한 상황에서 사실 이러한 시간들이 없었지만 이제는 여러분들이 기술 수준이 좀 올라갔기 때문에 그리고 또 충분히 안정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전 준비, 업무 분담을 충분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코스들을 분석하는데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느냐 볼게요.
자, 제가 지금 검정색을 하고 뭐죠? 네? 코너죠, 코너. 네, 코너를 제가 잘 가려놨어요. 코스들을 딱 펼쳐놓고 코너를 다 가려놓으면 나머지는 뭔가요? 나머지는 다 네, 직선이에요. 여기에 답이 있는 거죠. 모든 서킷이 마찬가지, 모든 트랙이 마찬가지입니다. 코너는 30%밖에 되지 않아요. 나머지는 모두 직선이에요. 그러면 코너 버리고 70%의 직선을 빨리 달리셔야 돼요. 그럼 답이 나오죠. 답이 나오는 거죠. 직선이 가장 긴 구간을 진입하는 코너가 가장 중요한 거죠. 여기서 보면 마지막 코너가 되겠죠. 저희 마지막 코너를 잘 나와야지만 긴 직선 구간을 빠르게 달릴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 식으로 보면 네, 중요 포인트가 딱딱 나오죠. 이러한 것 위주로 전략을 세우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전략을 세우냐? 무슨 소리 나왔죠? 어떻게 전략을 세우냐? 마지막 코너를 진입을 해요. 드라이빙 라인을 만드는데 하나, 둘, 세 개를 버려도 돼요. 마지막을 잘 나와서 탈출할 때 스피드를 가장 빠른 드라이빙 라인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긴 직선 구간을 가장 빠르게 주행을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과진입을 해요. 욕심을 내고 와 내가 빨리 가야겠다. 빨리 가야지 과진입을 하죠. 과진입하면 어떻게 돼요? 언더스티어나 오버스티어나 하면서 악셀레이터에서 발을 떼야 돼요. 제가속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벌써 스로틀이 닫혔다 열리기 때문에 직선에서 느려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진입하기 전에 충분히 속도를 줄이고 점진적으로 가속을 하면서 직선 나올 때까지 쭉 스로틀을 점진적으로 열었을 때 직선 구간이 상당히 빠르게 달릴 수 있는 거죠. 배기음을 한번 해볼까요, 제가? 와 이렇게 끝까지 가야 돼요, 코너에서. 와 이거 빨리 진입해가지고 스로틀 놨다가 브레이크 밟고 이런 조작하다 보면 결국은 제가속을 하게 되기 때문에 직선에서 느려질 수밖에 없죠. 자, 이러한 것은 서킷에서 특히 잘 나타나요. 같은 동등한 스펙의 차량인데 코너를 어떻게 탈출하느냐에 따라서 빠르고 느림이 결정돼요. 차의 스펙이 상당히 좋은데도 출력이 낮은 차한테 직선에서 추월을 당하는 경우 대부분이 마지막 코너를 잘 판단해서 그래요. 근데 그걸 모르고 이제 운전자는 그렇게 생각하죠. 아, 내 차 튜닝해야겠다. 아, 내 차 바꿔야겠어. 이런 생각을 하는데 스킬을 향상시켜야 됩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죠. 트랙 주행 또는 포뮬러처럼 지정된 구간을 달려야 될 때 전략을 먼저 짜시고요. 그리고 긴 직선 구간, 70%의 직선 구간을 빨리 달릴 수 있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충분히 분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분입니다. 슬로잉, 패스트업.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페셔널하게 계속 스킬업을 해갔다. 그러면 그 다음은 패스트아웃이에요. 그럼 내년에 또 이 기회가 있으면 그때는 패스트아웃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슬로잉, 패스트아웃만 기억을 좀 할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슬로잉 패스트아웃을 할 건지 또 중요하죠. 슬로잉 인을 할 때가 문제예요. 브레이킹 할 때. 코너가 많아요. 코너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한 개의 코너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의 감각에만 의존을 하다 보면 브레이킹 포인트 다 놓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랙에서 주행할 때 그 다음에 뭐 콘이 놓여져 있는 일정 구간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주행할 때는 참고점을 많이 두셔야 돼요. 일부는 알고 있을 거예요. 트랙에 보면 거리 사인보드가 있죠. 200, 150, 150 레퍼런스 포인트죠. 드라이버 브레이킹 포인트 잡을 때 최대한 많이 두셔야 돼요. 자, 그림 보시면 위에 그림과 아래 그림 보면 드라이버의 차이가 많이 있어요. 앞차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냥. 앞만 보고 가는 드라이버는 아무런 레퍼런스 포인트가 없습니다. 참고점이 없어요. 하지만 이쪽 드라이버 보세요. 상당히 많아요. 스킨 마크도 있고 옆쪽에 이러한 지형 식물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본인의 모든 포인트가 되는 거죠. 아, 1번 코너 진입하기 전에 여기서 브레이크를 했어. 여기서 브레이크를 했는데 과진입이네. 뒤로 미시하죠.
2번 했는데 그래도 가지니까 돼. 근데 3번 지점에서 했어요. 근데 브레이크가 많이 남아요. 그러면 2번과 3번의 지형지물 사이에 내 브레이크 존이 형성이 된 거예요. 그래야지만 일률적으로 계속해서 동일한 속도로 동일한 페이스로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내 강간에만 의존해서 계속 밟다 보면 여기서 밟았다가 여기서 밟았다가 여기서 밟았다가 락이 되고 또는 브레이크를 과도하게 많이 밟고 하다 보면 페이스가 일정하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지형지물 드라이버들이 이용을 하고 그 포인트에서 브레이크하고 핸들링하고 악셀하고 이러한 전략을 가지셔야 돼요. 자, 내브레이스를 해요. 계속 주행을 하는데 차의 컨디션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내가 설정한 브레이크 포인트에서 조금씩만 뒤로 밀면 돼요. 그러면 전혀 문제없이 감속하고 슬로잉, 피스트아웃을 할 수 있어요. 이런 것 없이 달리면 리타이어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라이버는 최대한 많은 지형지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밖에 있는 드라이버가 아닌 우리 팀원들은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나? 팀원들도 드라이버에게 정보를 줘야죠. 레퍼런스 포인트 계속 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바깥쪽에서 이러한 사인보드를 제시한다든지 무전을 통해서 차의 상태 그리고 또 본인의 이제 순위, 남은 랩수 이런 것들을 밖에서 보는 것들을 좀 필터링을 해서 중력 포인트는 전달을 해줘야 됩니다. 자, 위쪽에 보면 F1이에요. F1에서도 사인보드 사용합니다. 얼마나 이 통신 장비가 텔레메트리가 잘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런 사인보드를 사용할 정도로 드라이버에게 수많은 피드백을 정확하게 전달하고자 노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야지 드라이버가 판단을 합니다. 차를 타면서 몇 렙이 남았는지 계속 주행하고 경쟁하다 보면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랩수를 정확하게 제시를 해주고 알려줘야지만 차 상태가 안 좋을 때 페이스 조절을 할 것이고 랩수가 얼마 안 남았다 그러면 어택을 또 해보는 거죠. 최종적으로 드라이버가 그걸 보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몰라요. 랩수가 남은 게 10렙인지 2렙인지 1렙인지 그러다 보면 아무 생각 없이 주행하다가 결국은 차 상태가 안 좋을 때는 리타이어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드라이버도 레퍼런스 포인트를 많이 만들어야 되지만 밖에 있는 팀원들도 최대한 많은 피드백을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이제 드라이빙 라인 간단한 것만 좀 짚어드릴게요. 제가 급하게 준비한다고 두서없이 이제 주제가 막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중요 포인트만 제가 집어서 드릴게요. 자, 그럼 드라이빙 라인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데, 자, 기본적인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해를 해야지만 인위적인 드라이빙 라인이 아닌 자연스러운 드라이빙 라인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세 개의 원이 있는데 차가 여기 주행을 해요. 우리는 빠르게 달리는 게 목적이죠. 가장 빠른 스피드를 낼 수 있는 건 몇 번의 원일까요? 생각을 해야 되나요? 차가 돌고 있어요. 속도가 가장 빠른 원은 몇 번? 당연히 3번이죠. 큰 원을 돌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핸들링 양도 적고 차가 빠르게 주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보면 코너에서 보면 자, 아웃인아웃 라인이죠.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바깥쪽으로. 자, 만약에 안쪽으로만 돈다고 그러면 원의 반경이 상당히 작아지겠죠. 하지만 밖에서 안으로 밖으로 이 아웃인아웃을 만들면 가장 큰 원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가장 큰 회전 반경이 가장 빠른 속도를 가져간다는 거 기억하고 계세요. 물론 여러분들 다 알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걸 그냥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으면 이해를 못하면 인위적으로 라인을 계속 만들어요. 그리고 라인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합니다. 끝에서 안쪽 끝에서 바깥쪽 끝까지 충분히 이용을 해야지만 가장 큰 원이 만들어지고 가장 빠른 속도로 주행을 할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여기서 전제 조건은 뭐죠? 가장 빨리 가기 위해서 아웃 라인의 전제 조건은 속도예요. 속도가 빨라야지만 빠른 드라이빙 라인이 됩니다. 만약 내가 느리다, 상당히 낮은 속도다, 20km로 내가 간다고 하면 거리를 줄일 수 있는 1인인 드라이빙 라인이 훨씬 더 유리한 거죠.
이러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드라이빙 라인. 그렇기 때문에 만약 아까 사진과 같이 웅덩이가 많고 속도를 제대로 낼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그때는 인인인 라인으로 거리를 줄일 수 있는 드라이빙 라인을 전략을 짜셔야 돼요. 그렇게 노면이 안 좋고 속도가 확보가 안 되는데 계속해서 아웃인 아웃 라인을 이제 고집하는 거예요. 무궁무진히 계속 빠지면서 거리는 거리대로 멀어지면서. 하지만 여러분들 지금 이제 이해를 하셨기 때문에 각 상황에 맞게 드라이빙 라인을 잡으셔야 됩니다. 좋아요. 단일 코너에서는 아웃인 아웃 라인에 대한 개념을 잡았어요. 자, 그러면 복합코너는 어떻게 타야 되는데? 자, 이렇게 또 질문을 하죠. 그때는 절충을 하셔야 돼요. 절충을. 자, 복합코너인데 제가 반으로 나눠봤습니다. 자, 첫 번째 코너로 봐서는 아웃인 아웃이 되는데 다음 코너로 보면 인 아웃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의 두 코너의 절충점 가운데를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아웃인 미들, 미들인 아웃 이렇게 절충을 보셔야 돼요. 자, 조금 이제 이해를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응용을 할 수 있어요. 응용을 할 수 있죠. 그렇죠. 직선. 직선이 여기에 있냐, 여기에 있냐에 따라서 라인을 좀 달리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이쪽에 있으면 이쪽에게 더 유리한 아웃인 인 쪽에서 진입하는 거죠. 그러면 이쪽 코너로 보면 아웃인 아웃 라인이 되는 거죠. 이런 전략이 필요하신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코스 맵을 잘 보면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기서 생각만 잘하고 드라이빙 전략만 잘 짜도 1초는 그냥 줄입니다, 여러분. 자, 차에 대한 시스템 맞죠? 그리고 막 출력을 올리기 위한 이런 노력 안 하셔도 드라이버들이 이런 드라이빙 전략만 잘 가지고 있어도 렉칸 틀리는 거 상당히 여유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타이어에 대해서 한번 넘어가 볼게요. 타이어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 또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된다. 왜? 차의 출력이 아무리 좋아도 그 끝은 타이어. 내면에 손바닥 많을까요? 손바닥보다도 작은 컨택트 패치에 의해서 차의 출력 모두 결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가기 위해서는 타이어의 한계를 충분히 파악을 하고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마차론입니다. 마차론 다 알고 계시죠? 트랙션 서클, 프릭션 서클, 그 다음 BMW는 캄 서클이라는 이야기예요. 캄이라는 사람이 또 만들었다고 해서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타이어의 한계를 원으로 나타냈습니다. 원으로 나타내고 있고요. 타이어의 한계는 이 원의 종방향과 횡방향의 합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뭔데? 왼쪽 핸들링, 오른쪽 핸들링과 그 다음에 브레이크, 악셀레이터 이것은 합력이에요. 드라이버 동작으로 보면 손동작, 팔동작이죠. 핸들링 동작과 그 다음에 발동작 이 두 동작의 합력으로 결국은 타이어의 한계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면 스티어링 휠은 가운데 정가운데 있어요. 근데 악셀레이터 페달만 왕 밟았어요. 그러면 이번과 같이 힐 시프팅이 계속 일어나는 상황이 되겠죠. 자, 반대로 주행을 하고 있는데 스티어는 정방향인데 브레이크를 한 개 이상으로 끝까지 밟아버렸어요. 결국은 이처럼 락이 걸려버리는 거죠. 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핸들링하고 악셀레이터도 밟고 있어요. 그러면 뉴트럴한 상태인데 이 상황에서 악셀레이터를 더 밟던지 아니면 핸들링을 더 꺾어버리면 결국은 한계를 벗어나면서 언더스티어나 오버스티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그림을 상당히 좋아해요. 와닿죠. 자, 보시게 되면 핸들링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줄이 묶여져 있기 때문에 악셀레이터에서 발을 떼야 돼요. 더 밟고 있는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야 돼요. 자, 반대로 풀 브레이킹을 해요. 풀 브레이킹 밟기 위해서는 스티어가 정방향으로 와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손동작과 이 발동작의 합력이라는 거예요. 자, 핸들링 또 마지막 코너 나오고 있어요. 악셀링 하면서 나오고 있어요. 차가 계속 언더스티어가 납니다. 여기서 핸들링 더 꺾으면 어떻게
어떻게 돼요? 계속 한계밖을 벗어나기 때문에 둘 중 하나는 줄여주셔야 돼요. 핸들링을 풀든지 아니면 밟고 있는 악셀레이터를 떼주셔야 돼요. 근데 계속 가고자 하는 의지만 강해가지고 핸들링만 계속하고 있고 악셀레이터만 계속 밟으면 좀 전에 보여드렸던 마찰론의 한계를 계속 벗어나면서 차는 계속 언더스트가 날 뿐입니다. 네,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차는 내가 원하는 정상적인 라인으로 가지 않고 데미지는 계속 주게 되고 결국은 리타이어로 이어지는 지름길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 그림 잘 보시고 평정심을 유지하고 마찰론 안에서 항상 차량이 주행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것은 포뮬러에 상당히 해당이 많이 돼요. 자, 반대로 바하 같은 경우에는 자, 이 마찰론의 크기가 환경적 요인으로 상당히 작아집니다. 우리는 포장도로가 아니죠, 바하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찰론의 개념을 무시하고 드리프팅을 하는 거죠, 드리프팅. 그리고 리어의 흐름을 만들어내는 거죠. 자, 포뮬러 같은 경우에는 최적의 조건은 눈에 보이지 않는 드리프트를 하는 겁니다. F1에서 그런 말 많이 해요. 자, 온로드 주행을 할 때 가장 이상적인 건 눈에 보이지 않는 드리프트를 해라. 슬립이죠, 슬립. 리어의 슬립을 유도하게 되면 그만큼 차의 방향이 돌아가죠. 돌아간 만큼 뭘 줄일 수 있죠? 핸들링 양을 줄일 수 있어요. 핸들링 양을 줄이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합력이죠. 악셀이랑 브레이크를 더 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리어의 흐름을 유도를 하는 거죠. 하지만 그 양이 많아버리면 상당히 속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적절하게 이용을 하셔야 돼요. 하지만 바하 같은 경우는 다르죠. 온로드가 아니고 오프로드이기 때문에 이 마찰의 한계가 상당히 작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를 좀 날리면서 탈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랠리 보듯이 그런 식으로 개념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과정들도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100을 쓰고 있지만 브레이킹이 100을 쓰고 있지만 코너링을 들어가면서 브레이크와 핸들링 쓰고 그다음 코너링에서는 횡방향만 쓰는 거죠. 그리고 또 탈출을 하면서 스티어가 풀리면서 100을 또 다 쓸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코너로 진입할 때 물론 이렇게 차의 흐름을 만들어서 주행하는 것도 중요한데, 자, 이것과 같이 T 브레이킹이라고 합니다. 트레일 브레이킹을 많이 사용을 하십시오. 빨리 갈 수 있는 팁 중에 하나예요. 자, 트레일 브레이킹은 뭐냐? 쫙 진입을 하는데, 차량 진입을 하고 있어요. 진입을 하는데 브레이크를 밟고 감속을 하고 바로 핸들링을 하고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고 코너링 중간까지 브레이크를 좀 끌고 있는 거예요. 트레일. 끌고 들어간다는 뜻으로 끌고 들어가는 겁니다.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자, 브레이크를 밟다가 순간적으로 브레이크를 떼버리면 앞쪽을 누르고 있던 하중이 확 빠지면서 그립력을 잃게 됩니다, 타이어가. 그렇기 때문에 이 브레이크 페달을 서서히 떼주는 거예요. 하중을 서서히 빼줄 때까지 일정 하중이 타이어를 누르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초기 핸들링 반응이 좋습니다. 브레이크 밟고 확 떼버리고 핸들링 해버리면 앞을 누르고 있던 하중이 빠지면서 조향이 제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다가 갑작스럽게 떼는 게 아니고 부드럽게 떼주셔야 돼요. 코너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타이어의 그립은 결국 이 세 요소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마찰 개수, 마찰론을 통해서 제가 설명드렸죠. 조축 면적, 트랙션 패치, 얼마만큼 도로에 타이어가 덮쳐져 있느냐. 그리고 중요한 것이 고수로 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 수직부와 수직 하중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얼마만큼 타이어를 잘 눌러주냐에 따라서 그립력이 결정이 됩니다. 당연한 거죠. 내가 지우개로 글을 지워요. 글을 지우는데 힘을 안 주고 지우면 잘 안 지워지죠. 그냥 힘을 꽉 주고 지우면 상당히 잘 지워지죠. 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어떻게 너무 강하게 또 지우다 보면 힘을 줘버리면 종이는 결국 찢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하중이동을 충분히 이용을 하되 결국은 그 절대치 이상은 벗어나면 안 됩니다.
보는 것처럼 하중에 따라서 트랙션이 선형적인 관계에 있지는 않습니다. 하중을 줄여줄수록 트랙션이 올라가는데 일정 관계 이상이 되면 그때부터는 비례해서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일정 관계를 벗어나지 않는 이상은 하중을 사용하되 그 이상이 넘어가면 결국은 마이너스가 된다는 걸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거의 다 왔어요, 이제. 저게 주어진 시간도 이제 거의 다 되었고요. 마무리를 좀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더스티어와 오버스티어인데 너무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여기서 이 언더스티어, 오버스티어를 모르는 분은 없으실 텐데, 그럼 이 언더스티어, 오버스티어가 왜 발생하느냐고, 레이스 때도 많이 발생하잖아요. 결국에 그 기준은 전륜이니까 당연히 언더스티어죠, 후륜이니까 언더스티어죠 라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 기준은 결국 타이어에 있습니다. 뒷타이어보다 앞타이어가 먼저 미끄러지면 보는 것처럼 언더스티어예요. 근데 앞타이어보다 뒤가 먼저 미끄러지면 결국은 오버스티어가 발생하는 거죠. 근데 왜 전륜차가 언더스티어가 많이 나느냐? 다름 아닌 앞에서 일을 많이 하기 때문이죠. 구동도 하고 조향도 하고. 근데 후륜차는 그럼 왜 오버스티어냐? 당연히 앞은 조향만 하고 뒤는 구동을 하기 때문에 구동량이 한계 이상으로 많아버리면 결국 뒷타이어가 먼저 미끄러지는 오버스티어가 발생을 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면 구동 방식, 그 다음에 지금 차를 만들고 있는 것에 도움이 조금 되실 거예요. 드라이버 역시도 계속 구동 방식에만 의존하지 말고 타이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차의 방향이 결정된다는 걸 반드시 인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하중이동에 대해서 계속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악셀레이터를 밟을 때도 이렇게 하중이동, 앞이 들리는 하중이동이 되죠. 스커트 현상도 일어나고요. 다이빙 현상도 일어나고요. 이러한 것들을 충분히 활용을 하고 드라이빙에 해주지 않지만 좋은 성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인데요. 이 부분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드라이버가 되는 과정이에요. 과정인데 여러분들 어떠한 끝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첫 번째는 무의식적인 무능함이에요. 아무런 드라이빙에 관심도 없고 내 몸도 안 따라주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 단계는 의식적인 무능함이에요. 드라이빙에 대한 관심도 있고 준비도 많이 하는데 내 몸이 안 따라줘요. 이러한 단계인가요, 여러분? 다음으로 가셔야 되죠. 자, 그 다음은 뭐냐? 의식적인 능숙함. 자, 이제는 내가 드라이빙에 관심도 많고 공부도 많이 하고 준비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내 몸도 이제 따라주는 거죠. 훌륭한 단계죠. 자, 그 다음 단계는 뭐냐? 무의식적인 능숙함이에요. 의식하지 않고 능숙하게 내가 하는 거예요. 자전거를 탈 때, 처음 탈 때 넘어지는 방향으로 핸들링을 해야 돼. 그래야지 안 넘어져. 그러면서 계속 처음에 배워나갔죠. 근데 어떠한 순간이 되면 무의식이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능숙하게 자전거를 타고 다니게 되는 거죠. 이러한 단계를 말씀드립니다. 드라이빙에 있어서는 카운터 스티어의 동작이에요. 카운터 스티어. 카운터 스티어 알고 있죠? 차가 오버스티어 갈 때 어떤 방향? 차가 미끄러지는 반대 방향으로 시선 처리, 핸들링 빨리 하셔야 되죠. 이 카운터 스티어 할 때 첫 번째 키포인트는 타이밍 싸움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타이밍 싸움. 빨리 돌리셔야 돼요. 최대한 빨리. 그래야지 차가 좁게 잡힙니다. 타이밍이 늦었다. 그때는 핸들링이 아니에요. 핸들링을 더 돌려야 돼요. 그래야지 차가 돌아옵니다. 차가 돌아오면 재빨리 어떻게 핸들링을 고분해줘야지만 역스피하지 않습니다. 리버스가 걸리잖아요. 잠깐 빠졌어요. 다른 데로. 그래서 이 카운터 스티어 동작, 여러분들 드라이빙 할 때 조금 능숙한 드라이버들은 무의식 중에 그게 나와요. 실험을 했죠, 직접. 테드에 나왔던 영상이 나왔어요. 마이클 고데스 교수가 드라이버 머리에 뇌파 측정기를 딱 달고 트랙에 놓였어요. 카운터 스티어 동작을 빡 했는데 아무런 뇌파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그 동작을 한다는 거죠. 그 정도가 되면 바로 무의식적인 능숙함이 되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마지막 최종적인 단계는 의식적인 인지가 있는 무의식의 능숙함. 상당히 제가 봐도 어렵습니다. 제가 이렇게 썼지만은 이 번역서인데
그래서 이건 뭐냐면 그렇게 무의식이 존재를 하지만 계속 새로운 것을 찾는다는 거죠. 근데 이건 뭐냐면 내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충분히 능숙하게 주행을 하지만 계속해서 찾는 거예요. 더 빨라지기 위한 방법. 그렇게 되었을 때 우승자가 될 수 있고 과정자가 되고 챔피언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이 조금 어려울 건데 이 그림을 보면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내가 집에서 학교를 가요. 학교를 가는데 아무 생각 없이 갈 수 있죠. 차 타고. 왜? 무의식적으로 가죠. 능숙하죠. 매일 갔던 길이니까. 매일 계속 갑니다. 네. 아무 생각 없이 다른 생각하면서 핸드폰 하면서 계속 주행하면서 가요. 근데 그렇지 않고 새로운 길이 나 있지 않을까, 더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라고 의식적인 생각을 하는 순간 다른 최단의 경로를 찾아갈 수 있다는 거죠. 트랙 드라이빙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남들이 레코드 라인으로 달리니까 나도 그렇게 달려야지. 나는 능숙하게 할 수 있어. 똑같이밖에 못 달리죠. 더 빠른 드라이브 라인을 잡으셔야 되고 더 빨리 갈 수 있도록 차를 만드셔야 돼요. 자, 급하게 이제 왔습니다. 네. 제가 이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드라이빙 테크닉적인 요소는 상당히 방대해요. 네. 제가 말씀드리는 것 이상으로 상당히 많은 과정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한된 시간에 제가 기본적인 내용들만 두서없이 좀 메시지를 좀 전달을 했는데 여러분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의지를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인스트럭터로 여기서 활동을 하지만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드라이버 중에서 여기를 직접 찾아와서 앉아있어요. 드라이빙 교육을 위해서. 직접 자비를 내서 그 정도로 열정을 가지고 그리고 준비를 하신다면 우리가 고생해서 만든 차 기본적인 성능 그것을 충분히 여러분들이 손끝으로 발끝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이러한 과정들이 정말 최고의 퍼포먼스가 나올 수 있도록 그러한 준비도 철저하게 해주십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경청을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